네, 네. 함께 얘기 나눌 전문가 네 분 모셨습니다. 네. 배일임 사회부 기자, 성중탁 경북대 교수, 신지호 연세대 개건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성 교수님. 예. 상당히 의외라면 의외입니다. 1시간이 이상 걸릴 거라고 하던 이 낭독, 예. 판결문 낭독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도 짧았어요. 예. 그리고 8대0 전원일치, 만장일치가 됐는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 이제 재판관님들께서 상당히 이제 낭독을 길게 하다 보면 이제 본인들도 부담이 많이 작용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낭독은 최대한 짧게 하되 아마 결정문은 1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매우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 8대0, 그러니까 전원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만장일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13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네. 중에서 판단 대상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세월호 7시간 같은 게 탄핵 사유가 된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문체부 공무원 인사 개입한 것도 탄핵 사유가 된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걸 쭉 정리하고 나서 탄핵 사유가 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최순실이 국정농단한 거, 특히 뭐 연설문이라든가 인사 네. 개입한 거라든가 기업들에게 재단 모금을 사실상 강요한 거라든가 그러니까 명백한 위반 사유만 골라서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만장일치로 했다라는 전원일치로 했다라는 것은 네. 헌법재판관들의 그 고심이 그대로 묻어나는 대목이 아닐까. 이걸 오늘 헌재 결정으로 인한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네. 그런 헌법재판관들의 그런 고심이 담겨 있는 결정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배일임 법조팀장 나와 있는데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그 판결문 낭독 서두에서는 몇 가지는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적시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언론 자유 침해라든가 네. 관심을 모았던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생명권 보호 위반 의무라든가 네. 또 공무원 인사 개입 혐의는 그러니까 소추의 그 사유가 인정이 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한때 이 기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헌재 선고 분위기를 말씀드리면요. 이 5가지 사유를 하나하나 밝히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사유는 이 문체부 공무원,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어떤 그 결정들을 한 문체부 공무원의 인사 개입에 부당하게 지시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언론 자유 침해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 당일에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참혹한 사건이 맞다. 그러나 대통령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좀 과도하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유에서는 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파면을 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인가를 판단하는 게 바로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인데요. 이 네 번째가 바로 국정 개입을 허용했느냐,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했느냐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 남용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다섯 번째,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유가 되겠죠. 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기업 경영의 자유도 침해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사유가 돼서 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 파면을 할 만큼 위법한 중대한 법 위반 사유가 있었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자, 서영호 소장께 좀 여쭙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인 이 대통령 파면이고 또 전례도 전혀 없습니다. 과거 청와대에 또 근무하셨는데, 자,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불려야 되고 또 그렇게 됐는데 어찌 보면 민간인이 된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언제 이제 나가야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정광석과 같고 이견은 없이 헌법재판관들의 8사람 모두의 인용으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심이 법심이라고 결국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파면한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머뭇거릴 때도, 그리고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모든 자신의 권한들을 국회로 위임하겠다라고 할 때도 헌법재판 판결 앞두고
대리인 측이 기각과 각하를 통해서 헌법과 법률을 농락할 때도 국민들은 흔들림 없이 제가 볼 때 대통령 탄핵과 파면을 요구했고 그것을 오늘 헌법재판관이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읽는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 따라서 그 결정문이 청와대에 도착하는 유무와 관련 없이 현재 대통령은 파면이 되었고요. 네.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 신분이 됩니다. 다만 평상시에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는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 당선일로부터 취임까지 2달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새로운 대통령이 부임할 때까지 대통령은 청와대에 남게 되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오늘 오후라도 즉시 청와대를 나와서 삼성동 사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참모들이 각종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들을 주말 중에 정리하고 청와대를 비우고 그리고 실제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법적으로 청와대 참모들이 사표낼 필요는 없지만 황교안 대행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그리고 외교안보 역량을 중심으로 황교안 대행을 보좌하는 식으로 최소화하지 않겠냐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을 일단 좀 소개해드리면요.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 종로구 안곡 지하철역 도로 연도를 가득 메운 네. 이 탄핵 찬성 시민들입니다. 예. 네, 모습을 그럼 보고 계시고요. 네, 지금 청와대가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고요한 모습입니다.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금 파면당한 대통령이 드디어 나왔는데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전원일치로 판결이 났습니다.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을 전원일치로 결정한 경우, 이런 경우는 물론 파면이 처음이긴 하지만 네. 전원일치라는 게 헌재에서 잘 나오는 결론인가요? 전원일치라는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잘 나오지 않는 결론입니다. 예, 아주 이례적인 네, 거 이례적인 아닙니까? 결론이 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의 헌법상 그 지위로서 일반 그 헌법 교과서에 3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위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입니다. 근데 우리 그 국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 이정미 재판소장께서도 낭독을 하셨지만 네. 국민 전체 이익이 아니라 그 최소원이라는 개인의 이익,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남용했다. 이것은 곧 법 위반이요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8대0의 만장일치라는 점과 함께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으로 저희가 불러야 합니다. 예. 탄핵 소추의 쟁점이 5가지가 있었어요. 소추는 13가지의 사유가 있지만 먼저 짚어드리면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이게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신 교수님? 네. 그리고 뇌물수수와 각종 형사법 위반 여부 이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는 일단 소장권한대행이 소추 사유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1번, 5번 여기에 이제 혐의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주권주의 위배라는 게 우리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최순실이 그저 대통령하고 수십 년간 친분을 유지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 기밀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아주 깊이 있게 개입한다든가 심지어 고위공직자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은 엄격히 최순실에게 국민들은 어떠한 권력도 부여한 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대통령께서 잘못 이용하신 거죠. 헌법 정신에 위배되게끔 최순실에게 그런 권한을 어떻게 보면 양도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국민 주권주의에 위배된다 그런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에게 아까 이제 우리 배혜림 팀장도 말씀하셨지만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러니까 네. 그 재단에 원치 않는 출연을 하게끔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 119조 1항을 보면요. 네.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에 바탕을 둔다고 했는데 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어떻게 보면 그냥 억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치 않은 기부를 네. 하게끔 만든 네. 그러니까 이 대목은요. 특히
보수라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야 될 대목입니다. 네. 어떤 자유기업, 자유시장 정신에 대통령이 위배를 했다. 그런 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그 점에서만큼은 이제 전원일치 판결이 나온 것 자, 같습니다. 22분간 이어진 의외로 짧았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여러 이유 중에 중요한 그 낭독 부분을 저희가 좀 잘라서 보여드릴 텐데 먼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쟁점 5번에 해당하는 거겠죠? 네. 그동안 그렇게 제기되어 왔던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네. 뇌물수수, 이 부분이 이제 이거는 소추 사유다 명백한 이런 얘기죠, 배 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공무상 기밀 누설,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이 기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헌법재판소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뇌물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 최서원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본명이죠? 네. 그러니까 개명한 이름.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사익을 추구하는데 대통령이 개입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서원이 받은 사익, 이것을 사익을 얻는데 개입한 것까지 뇌물 혐의로, 직접 뇌물 혐의로, 단순 뇌물 혐의죠. 그러니까 직접 그 재단의 돈을 비롯해서 최서원에게 간 돈을 대통령이 뇌물로서 수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을 자, 보입니다. 선 교수님이 약간 고개를 갸웃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최소원과 그 재단을 공동 운영한 주체라고 이렇게 네. 헌법재판관이 판단을 했어요. KJ 스포츠단과 미르재단의 예, 예. 공동 운영자다. 공동 운영자고 그 공동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불법적인 모금을 했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그 공동 운영자는 본인의 공무원으로 신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금을 강요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종래 언론에서는 제3자 뇌물수수죄라고 해서 본인은 단지 운영자는 아니지만 최소원이라는 지인한테 기업체들로 하여금 돈을 대주라라고 이제 지시한 것 뿐이기 때는 제3자 뇌물죄랑 본인이 스스로 직접 뇌물수수죄의 당사자가 네. 되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 판단 과정에서 상당 부분 본인이 직접 뇌물 수수를 한 것으로 본 결정문에 보면 상당히 판단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향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그림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곳곳에서 충돌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요, 일부 흥분한 분들이 차벽 위로 올라가서 지금 경찰들에게 막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흥분은 이해가 되지만 다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아이고, 험해지고 있고 예.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부 참가자가 실신했다고 하지만, 자, 과격 행동을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부 참가자들은 기자들을 폭행하고 욕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단을 운영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이 그 각종 자료를 유출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도 잘못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국정농단의 핵심적 사유로서 공무상 비밀에 관련된 문서를 누출함으로써 직권이 아니라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유죄를 한 것 같고요. 대신에 세 가지군요. 권한남용, 언론자유침해, 생명권 보호 위반에 대해서는 그 죄가 있긴 한데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즉 권한남용에 대해서는 문체부 직원들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 유진용 장관을 비롯해서 1급 공무원들이 파면된 건 사실이나 그것이 대통령의 지시였는 데 대해서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고, 언론자유침해도 정윤회 씨의 문건 유출 관련해서 세계일보 측에다가 부당한 간섭을 한 건
확인되었으나 김기춘 비서실장 이하 참모진들이 한 건 확인됐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사주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었다는 거고 세월호에 대해서도 대단한 참사고 그리고 제때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 인정하나 대통령이 직접 구조에 나서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제어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하는 정도의 위법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본 것 같고요. 국민주권 위배하고 뇌물수수 등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이번에 탄핵 소추를 적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17년 3월 10일 지금은 오후 12시 5분입니다. 자, 대통령은 8대0 만장일치로 이제 파면이 됐습니다. 일부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지금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좀 과격 시위를 벌이시는 모습인데 아직은 뭐 크게 우려했던 만큼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비상시국 대통령이 고리된 비상 국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제를 당부하고 또 내각의 후속 조치를 긴급히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초유의 상황인데요. 자, 다시 여기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했던 얘기 중에 안종범 전 수석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그 부분이 역시 또 뇌물수수와 관련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K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신 교수님, 네. 역시 석 달 넘게 숱하게 보도됐던 부분을 헌재에서도 재판관들이 다 인정한 거군요. 그렇죠. 인정한 거고요. 특히나 K스포츠 재단, 그다음 미르 재단 관련해갖고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를 했지만 사실상 최순실과 공모해서 그거를 공동 경영한 거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아까 기업 경영의 자유도 침해했고 예. 기업의 재산권도 침해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근데 네. 그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요. 생명보다도 재산을 더 중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보수주의 예. 철학 중에. 그런데 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헌법 정신에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게 국가의 기본 임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국가가 어떤 생명과 재산을 침해했다라면 이건 심각한 사유가 아닐 수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오늘 판결 내용 중에서요,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부분, 뭐를 위배했는가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거든요. 네. 이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는 네.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네. 이 대목도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국회와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거를 수용하고 개선하기는커녕 네. 오히려 은폐시키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보면요, 법률 위반 행위는 인정하지만 예. 파면에 이를 정도의 어떤 심대한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꼭 파면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놓고도 계속해서 그거를 은폐하려고 하고 반복적으로 그거를 해왔다라는 점에서 전혀 헌법소 의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파면은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는 입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침묵으로 들어가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할지 어떤 얘기도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기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안국역 사거리에서 일부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들을 상대로 지금 현재 상당히 과격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신데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배혜림 기자, 네.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굉장히 빨리들 출근했죠? 네, 그렇습니다. 평소 9시를 전후해서 재판관들이 출근을 하는데요. 오늘은 1시간 앞선 오전 8시 전후로 출근을 했습니다. 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죠. 7시 50분쯤 출근을 했고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그에 앞서 7시 반부터 7시 50분 사이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긴박했던 상황 예상하고 미리 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건 뭐 상황이 그만큼 긴박했다는 얘기도 되지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오늘 이 출근을 하면서 보인 모습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시기도 하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저 보시면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머리 부분에요. 그루프라고 불리우는 그런 헤어롤이죠. 이 헤어롤이죠. 네. 자, 보시면 저걸 단체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저건 어떤 의미냐. 그만큼 오늘 경황 없이 네. 나오시느라고 이 여러 재판관들이 뭐 속속 도착을 했는데 저것도 지금 인터넷에서는 저 정도로 오늘 아침 상황이 긴박한 게 아니냐. 뭐 여성이니까 저런 거 머리 모양 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네, 보통 저런 기구를 보통 많이 하는데요. 아마도 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날이고 탄핵 심판 결정문을 또 낭독을 해야 되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집중하느라 어떻게 그 채비를 하는 과정에서 잠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요. 지금 뭐 청와대도 청와대지만 정치권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두 현직 의원이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 수석 대변인 그리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연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정치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먼저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대변인 입장 간략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저희 책임 통감하고요.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 밝힌 대로 겸허하게 헌재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 그 뜻도 무겁게 새기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나 민생 이런 부분도 저희 철저하게 좀 챙겨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방금 전에 들어온 얘기가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제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집권 여당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비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당장 대처를 하실 건가요? 네, 당면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국가 원수가 고리된 이런 국가 비상사태라는 이런 점을 인식해서 이제 집권 여당은 아니지만 국정 안정과 국민들의 어떤 국론이 좀 모아지도록 하는데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분고를 추진하겠고요. 좀 중기적으로 보자면 민주주의 발전의 어떤 계기로 승화시킬 때만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네. 이런 것들이 진정한 개혁으로 이어지려면 개헌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김경진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의원님, 네. 의원님 어쨌든 탄핵이 22분 만에 8명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헌재 재판관들의 고뇌어린 결단에 대해서 경의와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요. 국가 전체, 국민 전체가 사실은 6개월 동안 무거운 어떤 고뇌에 이렇게 짓눌려 왔는데 네네. 거기서 해방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마음이 편안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시작이고 지금부터 국가를 안정화시켜야 되고 또 새로운 국가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희도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김경진 의원께서는 지난 연말에 국회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많은 그 화제도 되셨는데 네. 그 과정을 다 겪어보신 분으로서 네. 오늘 헌재 결정 8대 0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초창기에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또 탄핵 심판 중간 과정까지만 해도 한두 번 정도 반대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아까 그 결정문을 쭉 이정미 대행께서 이제 읽어가는 것을 듣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대통령이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네. 또 압수수색이나 특검, 검찰의 조사를 거부했던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 때문에 그게 결국은 한두 명의 반대의 가능성이 8대 0이라는 수치로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 의원님.
네. 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헌재에서 탄핵 기각을 당론으로 결정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판결 불복을 시사한 적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이 수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은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일관되게 당론으로 헌재 압력이나 압박을 가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치해 왔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일부 친박 의원들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총에서 의원들의 뜻을 잘 모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지금 현재 보시는 거 저희가 화면에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뭐 실신도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반대편에서는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아주 극단적인 모습으로 지금 대치를 하면서 이렇게 다른 반응을 지금껏 보여왔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현장 집회에 가 계시는 분들에게 이제 조금 차분해지시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집으로 좀 귀가를 해주시라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 길거리 현장에서 분출되는 강한 어떤 의지와 열망들은 저희 여의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탄핵 이 결정에 대해서 이게 받아들이자, 인용하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에 계신 분들도 그런 자유한국당 입장을 잘 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로서 대한민국의 이제 보궐선거 일정이 또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선 전국으로 가면서 이 통합의 메시지가 중요한데요. 뭐 각 당의 입장은 좀 있으시겠습니다만 김경진 의원 그리고 정용기 의원께 차례로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통합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고 희망이 없는 것, 또 서민들에게 어떤 이 경제라든지 이 서민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담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통합의 가장 첫걸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비전을 국민들에게 잘 보여드리고 설명함으로써 그 과정 자체를 통합의 과정으로 삼겠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이 태극기 집회도 그렇고 촛불 집회도 좀 그렇고 이제는 광장 민주주의가 아닌 법치에 의한 헌재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치에 의한 민주주의의 또 확립이 중요한데 정용기 의원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가 그 국민 주권주의가 작동되는 것은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통해서 작동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광장의 국민들께서는 이제 정말 뭐 나름대로 왜 답답하고 뭐 인정 안 되는 것 같은 심정 없으시겠습니까만은 그런 부분들 이제 좀 발전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승화시킬까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이렇게 왜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탄핵은 설령 안 당했다 하더라도 불행하게 임기를 바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이성적인 고민을 온 국민이 좀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 바쁘신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고 이제는 헌재로부터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엄중한 법치의 원칙에 따라서 혼란해진 국가기강을 수습하는데 당적을 떠나서 좀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스튜디오입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소추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면서 이례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탄핵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였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헌재가 지금 방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과 특검 조사에 대통령이 응한다고 하고서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 견해에도 동의를 하시는 부분인가요? 제가 좀 시작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탄핵 소추를 당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검찰 조사와 특검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고,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본인이 소명을 하겠다고 여러 수차례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국민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그 정규제 TV 이런 거 말고 공식적으로 TV에 여러 차례 나오셔서, 물론 또 당일 헌재까지 나오셔서 본인에 대한 그 변명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죠. 그리고 검찰 수사, 특검 수사 다 믿지 못하겠다. 네. 다 강압된 수사다. 이렇게 접근 통해서 밝히고, 그런 바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더욱더 실망을 많이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히려 그 사이에 뭐 소수 의견, 반대 의견도 나올 수도 있었지만 소처 의결 이후에 일련의 형태를 봐서 더 8인 체제로 전원 인용으로 이렇게 반전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송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 차례 이제 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도 있었는데 이것도 번번이 사실상 방해를 한 부분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오늘 만장일치의 중요한 사유다. 이렇게 낭독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 필요하다면 특검 뭐 이런 얘기를 약속하던 부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뿐이며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밝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오늘은 무거운 말씀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배혜림 기자, 네. 돌이켜보면 1, 2, 3차 때 다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때마다 좀 믿었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는 취지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의무 중에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아주 단호한 어조로 밝혔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곧바로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네. 이 검찰의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은 소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논란이 있었지만 네. 이미 검찰과 특검이 이 강요, 직권남용 그리고 뇌물죄로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조금 전 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이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앞으로 이 사건을 아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공무원으로서 전국의 검찰 공무원들은 흔들림 없이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민간인이 됐기 때문에 곧바로 뇌물 그리고 직권남용 그리고 강요 혐의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는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이 소환 조사 같은 것들을 모두 청와대 압수수색, 강제 수사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소환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받아서 네.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럼 검찰 포토라인 같은데 서게 되는 건가요, 이제?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이제 모든 게 오늘 헌재의 판결로 신 교수님 예. 전부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예. 이제 파면된 대통령이 민간인의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검찰총장이 뭐 이렇게 엄정한 수사를 뭐 지시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 검찰이요, 우병우 씨가 민정수석으로 있었을 때 어떤 검찰이었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누구를 때려잡기 위해서 무슨 기획사정을 그냥 아주
자주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검찰권을 지나치게 그 국내 정치용으로 악용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에 시달려온 검찰이고, 네. 그리고 검찰에서 나중에 박 대통령과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를 했지만 네. 그 철저한 수사,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가 못됐다 하는 게 그게 중평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오늘 대통령이 지위를 상실하니까 너무 신속하게 또 엄정하게 뭐 한다는 것도 그 검찰의 어떤 이제까지의 검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나치게 권력의 향방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거는요. 오히려 검찰에게 별로 좋은 그게 안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은 오늘부터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5월 9일 선거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 조기 대선이 펼쳐지는 전국이 진행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오히려 이제 대선에 끼칠 어떤 영향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검찰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조금 더 신중하고 예. 원숙한 판단을 좀 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수남 검찰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병우 수석에 대한 황제 수사라든가 이런 네네. 것 때문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죽는 자 사는 자에 기로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아마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든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반드시 들고 나올 거기 때문에 김수남 총장으로서는 우병우 검찰이 아니라 김수남 검찰이다. 독립된 검찰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강경한 카드를 꺼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서 대선 전에 대통령 수사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그 정치권의 예상과 달리 검찰이 초강경 카드를 꺼내서 바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정을 발표할 수도 있는 상황에 빠진 게 바로 위기의 검찰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 헌재 심판 내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8인 재판관 선고 자체가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정미 대행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콕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7인 이상의 이제 재판관들로 심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네네. 규정만 되어 있지 정족수를 모두 채운 상태에서 9인이 모두 채운 상태에서 결정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자체로는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예전에 계속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겠다는 말이 계속 이전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었어요. 재심 청구가 불복 수단의 가장 법적인 방법이죠. 예. 가장 첫째적인 방법인데 우리 현재는 통합 진보당 해산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했는데 재심 청구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데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에요. 법리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 헌법재판은 단심제라는 거랑 네. 재심을 못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우리 일반 법원은 3심제죠. 1심, 2심, 3심 이렇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이루어지는 3심제지만 헌법재판은 이제 헌법재판소 자체에서 이제 결론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재심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헌재 자체에서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네. 그래서 재심 청구 자체를 헌재는 부인하지 않고 재심 청구를 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네네. 꽤 있고 근데 재심의 인정 요건으로서 헌재가 이제 통합진보당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에서 판시한 게 재심을 인용함으로써 달성할 피청구인의 개인적 이익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법적인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재심을 인용하지 않음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법적 질서겠죠. 네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을 재심을 통해서 수습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재심을 하면 더더욱이나 더 심화될 것인가를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마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재심 청구 자체는 허용되겠지만 구체적인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봐서 이제 각하나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네. 보입니다.